이 쓸모없는 것.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태기가 없어. 칠거지약 중이의 뜸이 무자식이거늘. 어찌 저런 성녀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와서 사르르는 듯한 파여름과 함께 여인이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얀 보리로 시뻘건 손자국이 피어올랐지만 여인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길린 축원합니다. 자, 조선 팔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면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는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라도 내릴 듯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적막한 밤이었지요. 오진사댁 사랑채툇마루에는 효주가 얇은 무명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효주를 더 떨게 만드는 것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내 인연, 내가 묻고 있지 않느냐. 오늘 밤은 기필코 합방을 하라 일렀거늘. 어찌 또 남편을 밀어낸 게냐? 박씨 부인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효주는 언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오라. 서방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시다 하여. 거짓말, 핑계대지 마라.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천하장사도 때려잡을 만큼 건장한 사내를 두고 몸이 안 좋다니. 내년이 교태를 부려 남편을 꼬여내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해? 박씨 부인은 들고 있던 긴 곰방대로 효주의 어깨를 쿡쿡 찔렀습니다. 뼈마디가 앙상한 어깨가 푹푹 꺼질 때마다 효주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사실 남편 춘삼은 겉보기엔 멀쩡한 사내였으나 속은 골마 터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릴 적 앓은 열병이 후유증으로 사내 구실을 하지 못하는 몸이었지요. 하지만 오진사댁의 3대 독자인 춘삼은 호랑이 같은 어머니가 무서워 차마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밤마다 효주의 곁에 눕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웅크려 죄인처럼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못난 놈이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춘삼은 효주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효주가 홀로 뒤집어 쓰고 차디찬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이었지요. 내 너를 데려올 때 쌀백섬을 내 친정에 보냈다. 병들어 누운 내 시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야. 만약 이번 달에도 태기가 없다면 그땐 내 친정에 보낸 쌀을 도로다 토해내게 만들 테다. 친정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효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소장농으로 뼈 빠지게 일하다 병을 얻은 아버지. 효주가 이 지옥 같은 집에 팔려오듯이 집 온 것도 오로지 아버지 이 약값 때문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효주는 얼어붙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하얀 눈바리에 붉은 꽃처럼 번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쯔 하고 혀를 차더니 팻마루 위로 회골라 가버렸습니다. 오늘 밤은 밖에서 밤새 반성하거라. 내년 이 정성이 하늘에 닿아 삼신할미가 점지해 줄 때까지 물 한 모금 줄 생각 없으니 그리하라. 쾅.
안방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효주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효주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 떨리는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효주는 품속에서 낡은 버선 한 짝을 꺼내 쥐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가, 가서 잘 살아야 한다. 아비 걱정은 말고 그저 내 몸 하나 건사하며 사랑받고 살 거라.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사랑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신이 처지가 서러워. 효주는 버선을 얼굴에 묻고 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하얀 눈 사람이 하나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효주의 몸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지요. 마님, 아씨가 쓰러지셨습니다. 아침 문안을 올리러 왔던 하녀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효주는 의식을 잃은 채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꾀병이 분명하다.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으면 정신을 차릴 게다. 하지만 마님, 숨이 넘어갈 듯 합니다요. 하녀의 다급한 외침에 그제야 춘삼이 뛰쳐나왔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일이오? 춘삼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효주를 업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효주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느다란 숨결만이 간신히 목숨이 붙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방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효주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춘삼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른 세수만 해댔습니다. 어머니,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춘삼이 애원했지만 박씨 부인은 콧방 귀를 뀌었습니다. 의원은 무슨 얼어 죽을 의원이냐. 애도 못 나는 몸뚱이에 무슨 돈을 들여. 내 이번 기회에 전연 몸이나 확실히 검사해봐야겠다. 박씨 부인이 눈에 표독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서방, 당장 옆마을 용한무당을 불러오너라. 내 전연 몸에 귀신이 붙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밭이 잘못된 건지 굿이라도 해서 알아봐야겠다. 의원 대신 무당을 부르라니. 춘삼은 기가 막혔지만 어머니의 서슬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알아누운 효주의 창백한 손만 잡고 속으로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일 뿐이었지요. 잠시 후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무당이 오진사댁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작두라도 탈 듯 기세등등한 무당의 눈빛이 누워있는 효주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어디 보자. 이 집에 애군이 끼었구나. 애군이. 아주 지독한 애군이야.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효주의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박씨 부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님, 이 며느리 보통 내 기가 아닙니다. 뱃속에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어요. 그 구렁이가 자손기를 딱 막고 있으니 백날 첫날 합방을 해봤자 돌덩이만 낳을 팔자입니다. 박씨 부인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저 구렁이를 쫓아내려면요? 무당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굿을 해야지요. 아주 큰 굿을. 그리고
전연 몸에 든 구렁이를 빼내려면 아주 특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효주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무당이 방울 소리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려오라고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 것인가? 하지만 효주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병든 아버지는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효주는 이를 악물고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탐욕스러운 무당의 얼굴과 차가운 시어머니의 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더 큰 시련을. 가엾은 효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걸 들이켜라. 내년 뱃속에 따리를 튼 구렁이를 잡으려면 이 방법뿐이다. 박씨 부인이 들이민 사발에는 시커먼 잿물이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효주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건장한 아인들이 양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이것만은. 입 벌려라. 억지로라도 쳐넣어. 무당이 구판이 벌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진 사댁 며느리가 귀신이 들렸다며 수군거리며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지요. 효주는 헬쑥해진 얼굴로 안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탓에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년 때문에 내 아들 신세가 말이 아니구나. 어디서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박씨 부인은 굿판을 핑계로 효주를 더욱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밥 대신 굿판에 올렸던 쉰떡을 던져주거나 애군을 쫓는다며 소금을 효주의 얼굴에 뿌리기도 예사였지요. 어머님,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제게는 아무런 병도 귀신도 없습니다. 효주가 힘겹게 변명하려 했지만 박씨 부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무당을 부추겨 효주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보세요, 마님. 전연 눈빛 좀 보십시오. 아직도 도끼가 서려 있지 않습니까? 저걸 싹 뽑아내야 대를 이을 수 있습니다. 무당은 춤을 추며 작두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효주를 향해 부채를 쫙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비방이 필요해. 아주 센 비방이. 내일 당장 연마을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오시오. 내 실력과 그자의 예술이 합쳐져야 저 뱃속 이 구렁이를 잡을 수 있소. 다음 날 박씨 부인은 무당이 말대로 연마을에서 꽤나 이름 날린다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깐깐하게 생긴 노 의원은 효주의 손목을 잡고 한참 동안 진맥을 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펴지기를 반복했지요. 효주는 내심안도했습니다. 의원이라면 자신이 몸이 멀쩡하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너무나 건강하다는 것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맥이 어떻습니까? 박씨 부인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의원은 천천히 손을 떼고는 효주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박씨 부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마님, 잠시 밖에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박씨 부인과 의원이 사랑채로 자리를 옮기자 효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사랑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님, 며느님 맥은 아주 건강합니다. 옥처럼 맑고 튼튼해요. 아이를 10명은 낳고 도남을 훌륭한 밭입니다.
의원이 말에 박씨 부인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왜 3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단 말입니까? 의원은 곤란한 듯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혹시 아드님 쪽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며느님이 아니라 아드님께 문제가. 닥치시오. 박씨 부인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고자라니. 천하에 다시 없을 건장한 사내에게 그게 무슨 망발이오. 내 아들은 아무 문제 없소. 문제는 전연이야, 전연. 전연이 부정을 타서 그런 거란 말이오. 박씨 부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녀도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춘삼이 밤마다 헌물을 켜고 며느리 방에서 도망치듯 나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요. 하지만 콧대 높은 양반 가마님으로서 자신의 완벽한 아들이 불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의원 양반, 잘 들으시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내 가만 있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처방전은 며느리 탓으로 써주시오. 며느리 자궁이 차고 습해서 아이가 안 들어선다고 말이오. 박씨 부인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의원이 품에 찔러 넣었습니다. 묵직한 돈 주머니였습니다. 의원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슬그머니 주머니를 챙겨 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분부대로 하지요. 그날 밤 효주에게 내려진 처방은 가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자궁에 냉기가 가득 차서 구렁이가 살기 딱 좋다더구나. 이걸 싹 태워버려야 한다. 박씨 부인은 시뻘겋게 달궈진 쑥뜸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말이 뜸이지. 거의 숯덩이나 다름없는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어머님, 뜨겁습니다. 제발 제발요. 효주가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하녀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꽉 눌렀습니다. 효주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오진 사댁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졌습니다. 배 위에서 살타는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효주는 고통의 몸을 뒤틀다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이를 문틈으로 지켜보던 춘삼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효주야,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자신이 나서서 내 탓이오 한마디만 하면 멈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삼은 끝내 방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까 두려웠던 비겁한 사내는 아내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외면하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효주의 배에는 흉측한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효주에게 박씨 부인은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면 이제 소식이 있어야지. 이번 달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박씨 부인이 말한 다른 방법이란 실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중매쟁이를 불러 낯선 사내를 집으로 들이려 했습니다. 시네리를 드리겠다. 박씨 부인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효주는 자신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시네리라니요. 저는 엄연한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시끄럽다.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체면이 밥 먹여주냐? 내년이 낳은 자식이면 어차피 내 며느리 배에서 나온 것이니 내 손주나 다름없다. 쥐도 새도 모르게 밤에 합방시키면 그만이야. 효주는 온몸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천한 집안이 딸이라 해도 여인으로서의 정절과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죽어도 싫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며느리에게 다른 사내를. 인연이 어디서 말댔구야. 철썩. 박씨 부인이 손바닥이 효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다. 오늘 밤 준비하고 있거라. 만약 거부한다면 내 친정아비 약값이고 뭐고 다 끊어버릴 테니 그리하라. 효주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견뎌온 모진 세월이었는데 이제는 그 요심을 인질 삼아 짐승 같은 짓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 밖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춘삼이 아닌 거칠고 낯선 사내의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마님께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사내의 목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효주는 방구석에 놓인 은장도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잡이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효주는 은장도를 뽑아들고 자신이 목에 겨누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 귀신이 되어 이 집안을 저주할 것이오. 서슬퍼런 효주의 기세에 사내가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소란에 박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감히 어디서 칼부림이야. 어머님,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정말 제 탓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효주의 외침은 비수처럼 박씨 부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황한 박씨 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좋다. 내년이 기어코 내 뜻을 거스르겠다면 더 이상 이 집에 둘 필요가 없다. 썩 나가거라, 당장. 그 엄동설안의 한밤중에 효주는 호쩍오리 바람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밀려난 효주의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세상과의 단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쏟아지는 눈보라 속 효주는 갈고 싫은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억울함에 사무친 마음이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 못난 딸 갈 곳이 없네요. 효주는 정처 없이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 얼어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으앙, 으앙. 어디선가 가느다란 아기 울음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효주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험한 바위 틈 앙상한 가시덤불 속에 붉은 포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포대기를 들추자 그 안에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가 보라색으로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 엄동설 안에. 효주는 얼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이 체온이라도 나눠주려 옷깃으려 미는 순간 아기 포대기 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놀이개. 그리고 그 뒤에 새겨진 붉은색 문양. 평범한 집안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효주의 눈에는 그것보다 식어가는 아기의 작은 숨소리만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가야, 너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불쌍한 것. 효주는 아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으러 왔던 길에서 만난 또 다른 생명. 효주의 눈빛이 다시금 강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너를 내 목숨 다해 지켜주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 위. 효주는 아기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운명이 수레바퀴가 거대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으앙, 으앙. 사르르는 듯한 섣달금음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산길.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효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을 굶어 배가 된 가죽에 붙은 효주였지만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온기가 꺼져가는 그녀의 정신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고 찢어진 버선 틈으로 흘러나온 피가 하얀 눈길이의 붉은 점을 찍으며 이어졌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제발 조금만. 내가 젖이라도 나오면 좋으련만. 효주는 말라비틀어진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소장농이 딸로 태어나 평생 흙바닥에서 구르며 살았어도 이토록 처참하고 비참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낳은 정은 없어도 기른 정이라 했던가요. 생면부지에 핏덩이를 안는 순간 효주의 가슴 속에서는 본능적인 모성애가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다시 이승으로 끌어당기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효주는 산을 넘어 불빛이 새어나오는 낯선 고을의 주막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마디가 얼어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 머리로 쿵 들이받아야 했습니다. 계십니까?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아기가 죽어갑니다. 문이 열리고 주모가 퉁명스러운 얼굴로 내다보았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아기가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룻밤만,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효주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꼴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는 눈이 하얗게 쌓였고 호쩌고리는 찢겨 살이 훤히 드러났으며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주모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쯧쯧. 딱 하기도 해라. 들어오시오, 들어와. 아랫목에 불을 넣어뒀으니 몸부터 녹이슈. 주모의 배려로 뜨끈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지만 문제는 낀이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파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습니다. 효주의 빈젖을 아무리 물려봐야 나오는 것은 헛구역질 뿐이었습니다. 효주는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친정아버지가 딸 시집 보낼 때 쌈짓돈을 탈탈 털어 사주셨던 유일한 혼수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주모님, 이것을 드릴 테니 아기 먹일 미음이라도 좀 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댁. 이건 귀한 은장도 아니오? 이걸 밥 한 끼에 팔겠다고?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이 아이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효주의 간절한 눈빛에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쌀을 갈아 뽀얀 미음을 쑤어 왔습니다.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아기 입에 흘려넣자 아기는 허겁지겁 받아먹으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효주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장도와 맞바꾼 미음 한 그릇.
그것은 효주가 세상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기로 결심한 증표였습니다. 그날부터 효주는 그 마을에 눌러 앉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을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았습니다. 빨래할 것 있으면 주십시오. 밭일도 잘합니다. 똥장군도 지겠습니다. 엄동설안의 냇가에서 남의 집 빨래를 하는 일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얼음을 깨고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효주이고 온 손은 거북이 등 껍질처럼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살틈에서 피가 배어나와 냇물을 붉게 물들였지만 효주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빨래 한 바구니에 보리쌀 한 줌을 얻어 아기에게 먹일 수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을 베는 굴욕이었습니다. 미음만으로는 아기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효주는 동네에 아이 낳은 집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십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어느 날은 고래등 같은 기와 집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 집안 주인이 젖이나 돌아 버린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대기 귀한 도련님 젖 먹이시고 남는 것이 있으면 우리 개똥이에게 한 모금만 나눠 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효주는 흙바닥에 이 말을 지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에잉,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 같은 년이 들어와서 감히 내 귀한 아들 젖을 탐내. 여봐라, 못들 하느냐, 소금 뿌려 쫓아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효주를 짐짝처럼 들어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소금을 촥촥 뿌려댔습니다. 썩 꺼져라. 부정을 타도 유분수치. 바닥에 나뒹군 효주는 흙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개똥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이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이르락 물었습니다. 개똥아, 미안하다. 이 어미가 못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서러워 마라. 내가 이 어미에게 온 귀한 손님인데 내 너를 보란 듯이 훌륭하게 키울 것이다. 저들이 훗날 너를 올려다보게 만들 것이다. 효주는 아기의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는 속설을 따라 개똥이라 불렀습니다. 낮에는 남이 집밭을 메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기름 살 돈이 없어 달빛에 의지해 바느질을 하느라 눈이 짓물러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세월이 켜켜이 쌓여 10년이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어느덧 10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입다 버린 헌옷을 기워 입었지만 그 눈빛만은 총기가 가득하고 행동거지에는 기품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늘 아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개똥이가 흙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생채기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개똥아, 이게 무슨 꼴이냐? 누구랑 싸움 박지를 한 게냐? 효주가 놀라 달려들자 개똥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저보고 칠성이 내 집 종놈이나 하래요. 아비도 모르는 놈이 글은 배워서 뭐 하냐고 돌을 던졌어요. 그 말을 듣는 효주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아이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효주는 대신 개똥이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아들을 앉혔습니다. 개똥아, 잘 듣거라. 남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면 너는 그 돌을 주워 탑을 쌓거라.
남들이 너를 천하다 욕하면 너는 더 귀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우리는 가진 재물은 없으나 마음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 효주는 나뭇가지를 꺾어 흙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서당에는 제대로 못 보냈지만 효주는 틈틈이 어깨너머로 익힌 천자문을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이것이 하늘이고 이것이 땅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좁은 흙바닥에 앉아 있으나 너희 뜻은 저 높은 하늘에 두어야 한다. 어머니의 단호하고도 따뜻한 가르침에 개똥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개똥이는 아이들이 놀림에도 대꾸하지 않고 오로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모래밭에 썼고 붓이 없으면 나뭇가지에 물을 묻혀 바위에 썼습니다. 한편 효주를 내쫓은 오진사댁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칠성을 양자로 들인 뒤 그가 집안을 일으킬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시커먼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의 눈과 귀를 가리고 논문서를 하나씩 빼돌려 노름판에 당진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큰 장사를 하려면 목돈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10배로 불려올 테니 걱정 마십시오. 오냐 오냐. 내 아들 말이라면 믿고 말고. 박씨 부인의 어리석은 믿음 속에 기와집이 기둥 뿌리는 썩어 들어갔고 남편 춘삼은 방구석에서 술독에 빠져 지내며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다시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또다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효주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을 먹고 자란 개똥이는 이현이라는 번듯한 이름을 가진 누구보다 헌칠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꼬울 저작거리에 큰 방이 붙었습니다. 임금님이 탄신일을 맞아 전국이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제 글솜씨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손이 트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20살이 된 현이의 눈이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효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양까지 갈 노잣돈도 부족하거니와 혹여나 그곳에서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눈에 서린 결기를 본 순간 효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너희 뜻을 펼치고 오거라. 이어미가 뒷바라지해주마. 효주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헝겊에 겹겹이 쌓인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아기 포대기 속에 들어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갓난아기 때 지니고 있던 것이다. 효주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것은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놀이개였습니다. 세월이 때가 묻었음에도 뒤편에 새겨진 붉은 용 문양은 여전히 기이하고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내 친부모가 남긴 유품이다. 부적처럼 지니고 있거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현이는 놀이개를 받아들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어머니의 손.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꼭 장원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꽃가마 태워드릴 테니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보찜 하나 달랑 메고 한양으로 향하는 현이의 뒷모습이
고갯마루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효주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부디 이가엾으나이의 앞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우리 개똥이만큼은 귀하게 쓰이게 해주옵소서. 어머니의 피눈물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한양으로 향하는 현이의 발걸음 위로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현이의 뒷모습이 아른거려 효주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바느질을 해도 바늘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눈앞이 흐렸지요. 그저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것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현이 부디 밥 굶지 말고 어디서 괄시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편 천리길을 걸어 한양에 당도한 현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시는 다달아 발가락이 삐져나왔고 허기진 배는 등가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현이는 엽전 몇 푼을 아끼려 주막방 대신 헛간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현이는 품속에서 어머니가 싸준 달아 빠진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손톱이 빠지도록 일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깟 추위와 배고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당일, 과거장인 춘당대 앞은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부잣집 자제들 틈에서 남루한 배적삼을 입은 연인은 군계일학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옷은 허름했으나 곧게 뻗은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둥, 둥, 둥. 북소리와 함께 시제가 내걸렸습니다. 백성을 위로하는 가장 큰 덕목에 대하여 논하라. 수많은 선비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공자님 말씀을 인용하려 했었고, 어떤 이는 어려운 한자를 늘어놓느라 바빴지요. 하지만 현이는 붓을 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거창한 경전이 아니라 엄동설 안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냇가에서 빨래하던 어머니 효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백성을 위로하는 덕목.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배고픈 자에게 자신이 밥을 나누어 주고 추위에 떠는 자에게 자신이 옷을 벗어주는 그 마음.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이 바로 이곳 허가 아니겠는가. 현이는 거침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선지 위로 묵향이 번져 나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존경심이 꾹꾹 눌러 담겼습니다. 그의 문장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현이는 붓을 놓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궁궐안 편전. 임금은 최종 합격자들의 답안지를 직접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답안지 사이에서 임금이 시선을 사로잡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 이 문장을 보라. 백성이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은 임금이 권위가 아니라 어미의 손길 같은 따뜻함이다라. 필체가 힘이 있으면서도 따뜻하구나.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전라도 곡성에서 올라온 이현이라는 자이옵니다. 이현?
당장 그를 들라 하라. 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어전으로 불려갔습니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궁궐바닥. 저 멀리 용상에 앉은 임금이 위험해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현이는 바짝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 이현이라 하옵니다. 임금은 계단 아래로 내려와 현이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훤칠한 키, 시원스러우니마, 그리고 어딘가나 지근 눈매. 임금이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일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이가 엎드리느라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면서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놀이개가 툭하고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붉은 색술이 달린 금실로 수놓아진 용문양이 놀이개. 임금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것은. 임금은 체면도 잊은 채 현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놀이개, 내가 이것을 어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내 죽은 형님, 20년 전 영모인 누명을 쓰고 유배 가시던 의경세자 형님께서 형수님께 드린 정표가 아니냐? 편전 안에 있던 모든 신하가 경악하여 숨을 죽였습니다. 현이는 너무나 놀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해보라. 내가 누구냐? 내 아비가 누구냐? 임금의 다급한 외침에 현이는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생은 아비 얼굴을 모릅니다. 다만 홀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20년 전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저를 주우셨다 하셨습니다. 그때 제 포대기 속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이 놀이개라 하였습니다. 눈보라치는 산속. 20년 전. 임금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렇다. 형수님께서 유배지로 가시던 중 산통을 느껴 아이를 낳고 추격해 오는 군사들을 피해 아이를 숨겨두고 돌아가셨다는 보고를 들었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가슴을 쳤거늘.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임금은 와락 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조카가 우리 왕실의 핏줄이 살아있었어. 현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에 평생을 괴로워했으나 그 핏줄이 이토록 고귀한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이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왕이 된 큰아버지가 아니라 시골집에서 쪼그리고 앉아 바느질하고 있을 어머니 효주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워 키운 이 못난 놈이 왕이 조카라 합니다. 같은 시각, 효주가 있는 시골 마을에는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진사댁이 몰락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오진사댁 사랑채. 박씨 부인이 양자, 칠성은 보찜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안이 모든 땅 문서와 폐물함이 들려 있었지요. 에이, 빌어먹을. 노름빛 갚으려다 본전도 못 찾게 생겼네. 이 늙은이들 단물은 다 빨아먹었으니 이제 튀어야지. 칠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갔습니다. 천둥 소리에 묻혀 대문 빗장이 열리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칠성을 찾았습니다. 칠성아, 어디 갔느냐? 아침상 들라 해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적막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박씨 부인은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쌀독이 비었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안방장롱을 열어본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폐물함은 텅 비어 있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전담 문서마저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이고, 칠성 이놈아. 내 놈이 나를 죽이는구나. 박씨 부인은 마당을 뒹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춘삼이 놀라 뛰쳐나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가 사기꾼 칠성이네 집입니까? 그놈이 우리 돈을 떼먹고 도망갔으니 이 집이라도 내놓으시오. 우락부락한 장정들이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며느리 효주를 쫓아낼 때처럼 이번에는 박씨 부인과 춘삼이 쫓겨날 차례였습니다. 이보시오들, 여긴 내 집이오. 양반댁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요. 박씨 부인이 악을 쓰며 매달렸지만 빚쟁이 대장은 박씨 부인을 짐짝처럼 밀쳐버렸습니다. 양반, 빚 갚을 돈 없으면 그게 상놈이지 무슨 양반이야. 당장 꺼지시오. 안 그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우당탕탕. 장롱이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고 귀한 도자기들이 박살났습니다. 박씨 부인과 춘삼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20년 전 효주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늙막에 이 고생이야. 박씨 부인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춘삼은 멍하니 불타는 듯한 저녁 노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효주를, 그 착한 사람을 내쫓은 벌을 받는 겁니다. 이 못난 놈아, 닥쳐라. 어디서 재수 없는 소리를 해. 박씨 부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춘삼이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먹을 밥 한 덩이도 없는 신세.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쯧쯧, 인과응보라더니 며느리 쫓아내고 잘 사는 집 못 봤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 착한 효주 씨를 엄동설 안에 내쫓더니 꼴 좋다.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 박씨 부인과 춘삼은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빈집 헛간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오진사대기 영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조선팔도를 뒤흔들 엄청난 소식이 파발마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암행어 사출두요. 아니, 신관 사또부임이요. 임금은 조카 인연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자 했으나 혀는 고개를 저으며 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는 늙은 노모가 계십니다. 부디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봉양하며 고을 백성을 돌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임금은 그 요심에 감복하여 현을 그 고을의 목사로 제수하고 어머니 효주에게는 정경 부인이 품계를 내렸습니다. 물렀거라. 신관사또 행차시다. 에헤라디아 풍악을 울려라. 둥, 둥, 둥. 태평소 소리가 고우러기부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잠자던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고 온 고을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호랑이가 내려온 것도 아니요. 난리가 난 것도 아닌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하던 일을 팽개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신관 사또가 부임하는데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가 꽂혀 있대. 그뿐인가?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악공들까지 내려왔다지 않은가. 우리 고을 생긴 이래 이런 경사는 처음일세.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장관을 이루는 가운데 그 행렬의 중심에는 화려한 쌍가마가 위엄있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앞선 마리에는 관복을 입은 현이, 즉 개똥이가 늠름하게 앉아 있었고, 뒤따르는 가마에는 임금이 밀명을 받은 내관이 귀한 교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서 시래기를 다듬던 효주는 밖이 소란스러운 줄도 모르고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입고 있는 무명치마는 기워 입은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헐레벌떡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효주네, 아이고 효주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여. 성님 왜 그리오들 가비우? 소태불이라도 났소. 불이 아니라 천지개벽이 났어. 자네 아들 개똥이가 현이가 사또가 돼서 내려왔단 말일세. 지금 저기 마을 입구에 꽃가마 타고 들어온다고. 효주는 들고 있던 시래기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사또라니요. 우리 현이가 과거 보러 간지 달포밖에 안 지났는데 효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웅장한 나팔 소리가 초가집 앞마당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목소리. 효주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가보니 번쩍이는 관복을 입은 헌칠한 사내가 말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달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선 그는 영락없는 20년 전 그녀가 눈보라 속에서 품었던 그 핏덩이, 개똥이었습니다. 현아, 어머니, 불효자의 현,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현이는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관복 자락이 흙먼지에 더러워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효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미환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이의 뒤를 따라 들어온 내관이 거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명이요. 이효주는 냉큼 엎드려 교지를 받으시오. 어명이요? 평생 관아 앞에도 못 가본 소장농이 딸 효주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관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내려갔습니다. 유세차. 효주이 씨는 비록 가문이 미천하나 그 심성이 비단결 같고 지극한 정성으로 왕실의 피추를 보존하여 길러낸 공이 하늘에 닿았다. 이에 과인은 그 노고를 치하하여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노라. 아울러 쌀 3천석과 비단 500필 그리고 이고을이 관하여 큰 기와집을 하사하니 평생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라. 정경 부인.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경 부인이라 하면 정승판 서희 부인이나 받을 수 있는 조선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감히 평민 여자가, 그것도 남편도 없는 오러미가 받을 수 있는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현이가 눈물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습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부인입니다. 제 친부모님이신 의경세자저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어머니께 은혜를 갚으신 겁니다. 세자, 저하라고? 효주는 그제야 현이의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용문양 놀이개를 보았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속 포대기에서 빛나던 그 놀이개가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효주는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20년, 남이 집 빨래를 해주며 손가락질 받던 서름. 젖동량을 하러 다니며 겪었던 수모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고을관 앞마당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마음껏 드십시오. 오늘만큼은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소 잡고 돼지 잡는 냄새가 온 고을에 진동했습니다. 떡과 과일이 산처럼 쌓였고 술독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이 사또를 칭송하고 효주 정경 부인을 우러러보며 춤을 추었습니다. 효주는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에게 밥을 주었던 주모의 손을 꼭 잡고 빨래터에서 함께 고생했던 아낙들에게 고기 반찬을 직접 덜어 주었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제가 이 은혜에 다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비천한 신분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랐음에도 거만하지 않은 그녀의 모습에 백성들은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살아있는 보살이여, 보살. 그런데 이 화려한 잔치판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쫄딱망에 거지가 된 박씨 부인과 춘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딴 숨어 살며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에 이끌려 염치불고하고 잔치집 근처까지 기어온 것이었지요. 어머니, 배고파 죽겠습니다. 저기 가서 밥이라도 좀 얻어먹읍시다. 춘삼이 침을 질질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옷에 떼국물이 줄줄 흘렀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 역시 헝클어진 머리에 굽은 허리를 지팡이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꼬라지였습니다. 에잉, 쯧쯧. 양반 체면이 있지. 어찌 개돼지처럼 남이 잔치상에 낀단 말이냐. 그래도 냄새가 기가 막히구나. 박씨 부인도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적대기를 눌러쓰고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심산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는 고운 비단옷이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라, 어머니 저기. 저 상석에 앉은 부인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춘삼이 손가락질하며 속삭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침침한 눈을 비비며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네는 여인. 세월이 흘러 주름이 잡히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 선한 눈매와 단아한 자태는 분명 20년 전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 효주였습니다. 헉. 박씨 부인은 숨이 턱 막혀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효주 아니냐? 전현이 왜 저기 앉아 있어? 정경 부인 자리에. 그 순간 옆에서 술을 마시던 노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할멈. 말 조심하시오. 저분이 누군 줄 알고 전현이라니. 저분이 바로 이 고을 신관사또의 어머님이시자 임금님이 직접 내리신 정경 부인마님이시오. 뭐라고? 사또의 어머니? 박씨 부인이 시선이 효주 옆에 앉은 늠름한 사또에게로 향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눈매에 기품이 넘치는 청년. 그가 효주에게 공손히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입니다. 고맙다, 현아.
박 씨 부인이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씨바지라 욕하더니 내쫓긴 며느리가 주운 핏덩이가 왕이 조카였어. 박 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복덩어리가, 아니 자신이 짓밟고 버린 며느리가 조선 최고의 귀부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미쳤지. 박 씨 부인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쳤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 멍청한 놈아, 저 사또가 누군지 아느냐? 20년 전 내 마누라가 쫓겨날 때 주워갔던 그 핏덩이란 말이다. 우리가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저 사또가 내 손자였을 것이고 저기와 집이 내 집이었을 텐데. 춘삼도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럼 내 마누라가 정경 부인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럼 나는 정경 부인이 남편이 되는 겁니까? 이등신아, 내가 지금 남편이냐? 넌 조강지 쳐버리고 칠성이놈한테 속아 알거지 된 병신이지. 박 씨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지는 잔치집게보다 못한 신세였으니까요.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효주가 묘한 기운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박 씨 부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여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는 듯 했습니다. 효주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는 노파. 뼈만 앙상한 몰골이었지만 그독 기어린 눈빛만은 잊을 수 없는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님? 효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현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잠시 헛것을 보았나 보다. 효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잡고 있는 치마 자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묵은한 현과 연민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편 자신이 존재를 들킬까 두려워진 박 씨 부인은 춘삼이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여기 있다가 들키면 우리 뼈도 못 추린다. 도망가자. 배고픈데 고기 한 점만 먹고 가면 안 됩니까? 이화상아.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고기가 넘어가냐? 박 씨 부인과 춘삼은 도망치듯 잔칫집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더욱 비참하고 초라하게 길어졌습니다. 차가운 흉가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을 조롱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염치불구하고 가서 빌면 밥이라도 주지 않을까요? 효주. 아니, 정경 부인마님은 심성이 고우니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춘삼이 말에 박 씨 부인이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존심이냐 생존이냐. 하지만 꼬르륵거리는 뱃속거지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사람이 죽으란 법 있겠느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가보자. 가서 죽은 듯이 빌면 설마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기야 하겠느냐.
박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구겨버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효주가품은 용서의 크기가 그녀가 생각하는 얄팍한 계산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요.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울릴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똥이 트자마자 관아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고을 사또님의 친척이란 말입니다. 관아의 소슬대문 앞.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노파와 반쪽이 된 중년 사내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씨 부인과 춘삼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들이 몰골은 더 처참해져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린 중이상거린이었지요. 이 미친 노인네들이 어디서 감히 사또님과 친척으로 눈에? 곤장에 맞아 죽고 싶으냐? 포졸이 몽둥이를 치켜들자 박씨 부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정말이라네. 저 안방마님이 내며내리고 사또가 내 손자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며느라, 효주야. 어미가 왔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박씨 부인의 처절한 절규가 관아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때마침 아침 문안을 받으러 대청마루에 나섰던 현이현 사또의 귀에 그 소리가 꽂혔습니다. 현이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효주로부터 지난 세월 겪었던 고초를 전해 들었던 터라 짐작 가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밖에 웬 소란이냐? 현이 오령에 포졸대장이 달려와 조아렸습니다. 사또, 웬 미치광이 노파와 사내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사옵니다. 당장 쫓아내겠나이다. 아니다. 그들을 뜰 앞으로 들이라. 현이 눈빛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습니다. 잠시 후 박씨 부인과 춘삼이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졌습니다. 현은 관복자락을 휘날리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서슬퍼런 사또의 위험에 눌려 두 사람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현이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조심스레 눈을 치켜뜨자 호랑이 같은 눈매의 사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내 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하오나 저희는 그저 정경부인마님을 한 번만 뵙고 사죄드리고 싶어서. 박씨 부인은 비굴하게 웃음을 흘리며 손바닥을 비벼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고 가증스러운지. 현은 차고 있던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사죄. 이제 와서 사죄라. 내년이 바로 20년 전 내 어머니를 엄동설 안에 호쩌고리 바람으로 내쫓은 그 악독한 시험이 박씨가 맞느냐. 현이 호통에 박씨 부인이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사또가 그거렇지. 내 어머니가 흘린 피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메웠거늘. 내 놈들이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여봐라, 당장 이 죄인들을 형틀에 묶어라. 내 친히 곤장을 쳐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아이고, 사또,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때문 아닙니까? 춘삼은 곁에서 박씨 부인을 원망하며 오줌을 지렸고 박씨 부인은 혼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형틀에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쳐라. 저들이 살점이 튀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멈추지 마라. 현이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들을 당장 능지처참해도 시원치 않을 노릇이었지요. 형틀에 묶인 박씨 부인이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추거라. 안채에서 울려 퍼진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 모든 동작이 멈췄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비단치마를 끌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 여인. 효주였습니다. 하얀 얼굴의 서린 기품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나오셨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현이 만류했지만 효주는 고개를 저으며 형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박씨 부인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20년 만이 되면 비단 옷을 입은 며느리와 넉마를 걸친 시어머니.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격차가 두 여인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마 효주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효주야. 아니,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 늙은이 목숨만은.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습니다. 효주는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풀어주어라. 예, 하오나마님. 어머니, 저들은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현이 반발했지만 효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현아, 내 말 듣거라. 풀어주어라.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현이 눈짓을 보내자 포졸들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박씨 부인과 춘삼은 영문을 몰라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효주는 천천히 그들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박씨 부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그 한마디, 독설도 저주도 아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 말에 박씨 부인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며느라가, 서방님도 몸이 많이 상하셨구려. 그 고운 얼굴이 어찌 이리 상했습니까? 효주는 춘삼이 어깨에 묻은 지푸라기를 털어주었습니다. 춘삼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죽일 놈이오. 흑흑. 현은 기가 차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저들이 어머니께 한 짓을 잊으셨습니까? 효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아, 잊지 않았다.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는데 어찌 잊겠느냐. 허나, 생각해보거라. 20년 전 어머님이 나를 내쫓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눈보라치는 산길을 갔겠으며 어찌 거기서 너를 만날 수 있었겠느냐. 현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모진 시련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났고 내가 왕실의 핏줄임을 알게 되었고 오늘의 영광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분들은 악연이 아니라 너와 나를 만나게 해준 은인이 아니겠느냐. 효주의 말은 관아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운명을 긍정하고 악을 선으로 덮어버리는 거대한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아, 진정한 복수는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감싸 안아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효주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보아라. 부엌에 가서 따뜻한 국밥 2그릇과 새옷 2벌을 내오거라. 그리고 사랑채에 불을 지펴라. 내 시부모님과 남편이 쉬실 곳이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고깃국이 박씨 부인과 춘삼 앞에 차려졌습니다. 며칠을 굶은 2사람이었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밥상만 내려다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그들의 얼어붙은 양심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를 못 알아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박씨 부인은 밥상머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평생 남을 탓하고 욕심만 부리던 그녀가 생전 처음으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자격도 없다며 가슴을 치는 시어머니의 손에 효주는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지요. 눈물 젖은 국밥. 박씨 부인과 춘삼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밥을 넘겼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밥알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그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어떤 매질보다 더 아프고 더 확실한 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이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칼자루에서 손을 떼고 어머니 효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소자 가졌습니다. 어머니 뜻이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날 이후 고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아 옆 작은 기와집에는 박씨 부인과 춘삼이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효주의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마님, 일어나셨습니까? 새 순물 대령했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였던 박씨 부인은 이제 스스로 효주의 몸종을 자처했습니다. 그것은 굴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속죄의 표현이었습니다. 춘삼 역시 현이의 행차 때마다 길을 닦고 짐을 나르며 묵묵히 자신의 죄를 씻어 나갔습니다. 효주는 그런 그들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슬며시 건네고 추운 날에는 털옷을 지어주는 것으로 조용히 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관아 뒤뜰 정자에는 효주와 현, 그리고 박씨 부인과 춘삼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비록 신부는 달라졌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현이 검은 고를 타고 춘삼이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효주가 차를 따르자 박씨 부인이 2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지금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적이 없었다. 비단이 불 덮고 잘 때보다 지금 내가 주는 보리차 한 잔이 더 달고 귀하구나. 박씨 부인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악연을 끊어내는 칼날 대신 악연마저 끌어안아 꽃으로 피워낸 효주. 그녀의 위대한 사랑은 고을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귀영화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가족으로 만드는 그 넉넉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조선 팔도를 눈물과 감동으로 적신 며느리 효주와 아들이 현이 이야기. 극이 막히고도 아름다운 사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봄바람에 실려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울리고 있답니다.